다 부숴버려.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싹 다 밀어버리라고. 서슬퍼런 젊은 여회장의 호통에 내 심장은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내 목숨 같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 어딘가 자꾸만 낯익은 슬픔이 어른거리는 건 내 착각이었을까요? 내 인생의 진짜 기적이 가장 지옥 같은 순간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바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서운 겨울의 칼바람이 낡은 미닫이문 틈새로 사정없이 밀려들어 오던 새벽 4시였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떠는 소리에 선잠에서 깬 나는 굳어버린 무릎을 주무르며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뼈골까지 시려오는 추위 속에서도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비좁고 어두운 주방이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올리자 이내 뽀얀 돼지뼈 국물이 매캐한 수증기를 뿜어내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고기 냄새와 섞여 피어오르는 그 뜨거운 김을 얼굴에 맞고 서 있노라면 내 가슴 속에 시퍼렇게 멍든 응어리들도 잠시나마 같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허름하고 비좁은 상가 건물 구석에서 국밥을 말아판 지 어언 40년이 되었습니다. 22살 멋모르고 시집와서 손에 물마를 날 없이 평생을 바친 내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숨통이 바로 이 낡은 주방이었습니다. 가마솥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뽀얀 국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니 석 달 전 내 곁을 떠난 영감의 앙상한 얼굴이 아른거려 또다시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보, 내 먼저 갈게. 평생 뼈 빠지게 고생만 시키고 참말로 미안여. 10년. 꼬박 10년을 병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영감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나는 내 영감 목숨 하나 어떻게든 붙잡아 보겠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뛰어다녔습니다. 돈이 된다는 건 모조리 내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 자식 치마폭에 눈물로 싸주셨던 쌍가락지도 부부가 안 먹고 안 입으며 겨우 장만했던 작은 양옥집도 다 병원비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시장통 일수쟁이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지만 남은 거라곤 지독한 빚쟁이들의 독촉과 달세가 반년이나 밀린 이 낡은 국밥집 하나뿐인 채로 영감은 호련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보쇼 말순 할매. 당장 나와보쇼. 아침동이 채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국밥집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10년 넘게 이 상가를 소유했던 늙은 주인 남자가 벌개진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등 뒤에는 시꺼먼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 둘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을 썼습니다. 오늘부로 이 상가 건물 서울 대기업에 다 넘어갔소. 상가 싹 다 허물고 재개발한답니다. 밀린 달세 6개월치 당장 토해내고 짐 싸서 나가쇼. 새 주인이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양반들이라 빈 건물로 안 넘기면 나까지 작살나게 생겼단 말이오. 그의 호통에 나는 들고 있던 국자를 팽개치듯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바닥이 얼마나 찬지 느낄 겨를도 없이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말미를 주소. 내 뼈가 부서지고 살이 깎이도록 국밥을 팔아서라도 밀린 달새꼭 갚을 테니 제발 길바닥에 쫓겨나 얼어 죽게만은 놔두지 마소.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두 손을 비비며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등 붙이고 누울 한 평짜리 골방마저 빼앗기면 나는 정말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거나 목을 매야 할 처지였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주인 남자는 내 머리 위로 삿대질을 해대고는 양복 입은 사내들과 함께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가게 안. 나는 엎드린 채로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식어가는 뚝배기를 보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눈물을 훔치며 때 묻은 행주로 식탁을 닦아내기 위해 간신히 몸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가게 구석, 칠이 다 벗겨지고 때가 탄 나무 기둥 언저리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파놓은 작은 눈금 자국 하나.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 작은 흠집이 오늘따라 내 가슴을 자석처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날 밤 12살이나 되었을까 한 작은 여자아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우리 가게 문지방을 넘었더랬습니다.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든 채 허구한 날 애비의 매를 맞고 도망쳐 나왔다는 그 가여운 아이. 며칠을 굶었는지 벌벌 떨며 내가 내어준 국밥을 바닥까지 하차 먹던 아이였습니다. 가게 안방 깊숙한 곳, 낡은 장롱 서랍 밑바닥에 숨겨둔 빛바랜 패물함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보잘것없는 은목걸이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 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밥을 다 먹은 작은 소녀가 제 목에서 빼어 내 손에 꼭 쥐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입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꼭 돈 많이 벌어서 이거 다시 찾으러 올게요. 그때 국밥값 100배, 1000배로 갚을게요. 그 애처롭고도 단단했던 눈동자가 왜 하필 이 지독한 절망의 순간에 이토록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일까요? 영감 병원비 대느라 돈 되는 건 다 팔아치우던 그 참혹한 세월 속에서도 나는 왠지 모르게 그 은목걸이만큼은 끝끝내 팔지 못하고 품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걸 금은방에 팔면 쌀 몇 포대라도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약조만은 지켜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늙은이의 미련한 고집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겠다는 그 막연한 약속 하나가 내 서러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기둥의 흠집을 어루만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우당탕탕 가게 밖에서 세상이 두 쪽 나는 듯한 끔찍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뒤집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순식간에 골목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지매요. 말순 아지매요. 큰일 났심더. 서울서 내려온 그 대기업 사람들이 벌써 동네 상가 다 때려 부순답니다. 건너편 세탁소 김씨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덜덜 떨리는 손에는 시뻘건 도장이 무시무시하게 찍힌 철거 개고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개발. 그 무섭고도 낯선 단어가 평생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아온 내 마지막 남은 목숨줄마저 끊어내려 들이닥친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시꺼먼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골목을 점령하고 덩치 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이웃들의 가게 집기를 사정없이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평생 빚을 갚기 위해 내 살을 깎아내며 살아온 늙은이에게 세상은 왜 이토록 잔인한 끝자락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다가오는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 앞에서 나는 그저 두 손을 모아 쥐고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건너편 세탁소 김씨가 뛰어들어오며 쥐어주었던 시뻘건 개고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시꺼먼 고급 승용차에서 쏟아져 내린 건장한 사내들은 사람의 눈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야차처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골목을 휩쓸었습니다. 40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하며 서로의 국밥 한 그릇, 빈대떡 한 장을 나누어 먹던 이웃들의 가게 앞유리가 쩍쩍 갈라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우리 집 다 부서지네. 옆집 전파사 늙은 부부의 찢어지는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내 귓전으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매달리는 할머니를 거친 손길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집채만한 노란 굴삭기가 무한 궤도를 덜컹거리며 좁은 골목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짐승의 아가리 같은 거대한 철제 바가지가 전파사 지붕을 단숨에 찍어내리자 뽀얀 먼지 기둥이 솟구치며 건물이 힘없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내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칠게 뛰었고 숨을 쉴 때마다 쇳가루 섞인 매캐한 먼지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병수발로 평생 빚쟁이들에게 시달려봤지만 이토록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는 내 가냘픈 목숨줄 하나가 당장 끊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뼛속 깊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사내들의 난동이 한바탕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한낮의 골목은 전쟁터의 폐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부서진 간판과 깨진 유리창 조각들이 칼바람에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정신을 간신히 추스르고 문 밖을 나섰을 때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색이 되어 나에게 도망치라 일러주던 세탁소 김씨가 부서진 세탁기들을 소형 트럭에 황급히 옮겨 싣고 있었습니다. 아니, 김씨 아재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짐을 싸는교? 나는 허둥지둥 뛰어가 김씨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30년을 함께 장사하며 내 영감이 쓰러졌을 때 등에 업고 병원까지 뛰어주었던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는 김씨의 얼굴에는 짙은 수치심과 함께 냉혹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지매여, 내 먼저 살아야 안 걷는교. 아까 그 양복 입은 아들이 이사비용 좀에 쥐어주면서 당장 오늘 안으로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고 협박을 해대는 기라. 어차피 대기업에서 작정하고 밀어버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째 버팁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해. 김씨는 내 주름진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아짐에도 얼른 짐 싸서 딴 데로 가이소. 내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동네 꼴도 보기 싫습니다. 트럭에 시동이 걸리고 매연을 뿜으며 멀어지는 김씨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망연자실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정을 나누었던 이웃들이 자본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서로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곳조차 없는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남들은 이사 비용이라도 몇 푼 받아 쥐고 나갔다지만 내게는 해당조차 되지 않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반년이나 밀린 내 달세를 핑계로 옛 주인 남자가 재개발 보상금과 이사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 몽땅 쓸어 담고는 야반도주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수중에는 당장 오늘 저녁거리를 살 단돈 1,000원 한 장조차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든 붙일 곳 하나 없는 늙은 과부가 이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나앉는 것은 곧 얼어 죽으라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포크레인이 전봇대를 건드린 탓인지 동네 전체의 전기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텅 빈 골목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방은 무덤처럼 고요했고 오직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만이 부서진 미닫이 문 틈으로 들어와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어두운 주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남은 양초 하나에 간신히 불을 붙였습니다. 가스마저 끊겨버려 차갑게 식어버린 가마솥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참았던 서러움이 화라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영감. 차라리 나를 데려가소. 내 혼자서 이 모진 세상을 우째 버티라고 이리 훌쩍 떠나버렸소. 어둠 속에서 나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멍이 들도록 앙상한 가슴을 내리쳐도 답답한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끝에 촛불이 일렁이는 빛을 받아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 나무 기둥에 흠집이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그 가여운 소녀가 남기고 간 눈금 자국이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 간직해 두었던 낡은 패물함을 꺼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빛바랜 은목걸이가 내 거친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깟 쇳덩어리가 뭐라고 당장 내 목숨이 오늘 내일하는 판국에 아직도 이걸 움켜쥐고 있는 내 꼴이 한심하여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 할미도 이제 한계다, 아가야. 네가 아무리 찾으러 온다고 약조를 했어도 이 늙은이가 버틸 재간이 없구나. 목걸이를 쓰다듬는 내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버려졌다는 뼈저린 고립감이 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차라리 내일 아침 저 포크레인 바가지가 내 낡은 국밥집 지붕을 내리찍을 때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같이 파묻혀버리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끔찍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어제의 그 섬뜩한 엔진 소리가 다시 골목 어귀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많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진동에 나는 체념한 듯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자비하게 건물을 부수던 소리가 내 가게 앞에서는 뚝 하고 멎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스락거리는 흙먼지 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걸음 소리들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레 미닫이 문 틈새로 내다본 내 눈앞에는 어제 그 깡패 같은 사내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폐허가 된 진흙탕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철컥. 무거운 차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뾰족하고 날카로운 구두 앞코가 더러운 바닥 위로 내려섰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누군가의 거대한 그림자가 내 국밥집 문지방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다시 한번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 그림자의 주인은 과연 내 숨통을 끊어놓으러 온 저승사자일까요? 나는 품속의 은목걸이를 부서져라 꽉 움켜쥔 채 다가오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하길래 아직도 쓰레기가 남아있는 겁니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젊고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정장으로 빈틈없이 치장한 그 여자의 구두 앞코가 내가
매일 아침 엎드려 닦던 낡은 장판 위를 거침없이 짓밟았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길을 트는 그 서슬퍼런 위세 앞에서 내 심장은 이미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젊고 고운 얼굴을 하고서 어찌 저토록 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잔인한 눈빛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회장님, 송구합니다. 이 늙은이가 반년치 달새도 다 떼어먹고 배째라 버티는 바람에 명도가 늦어졌습니다.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어제 내 이웃들의 가게를 무자비하게 때려 부수던 용역 대장이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회장, 저 젊은 여자가 바로 동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야반도주하게 만든 대기업의 그 무서운 윤 회장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고급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코를 가리며 가게 안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돼지 누린내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까지. 당장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네. 이런 흉물스러운 곳을 어제 밤새도록 남겨두었다는 겁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요.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싹 다 밀어버리라고. 그녀의 호통 한마디에 험상궂은 사내들이 일제히 쇠파이프를 고쳐쥐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 내 40년 피땀이 서린 이 주방이, 내 영감과 평생을 바친 내 목숨 같은 이 공간이 저 여자의 눈에는 그저 구역질 나는 쓰레기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발 살려주소. 내 일이 빕니다. 나는 앞뒤질 겨를도 없이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뼛속까지 찌릿한 고통이 번졌지만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엉금엉금 기어가 윤 회장의 새까만 바짓가단을 부여잡았습니다. 회장님, 높은 구경하시는 훌륭하신 분이 이리 늙고 병든 과부 하나만 제발 불쌍히 여겨주소. 내 영감 병수발 10년의 빚더미에 앉아 당장 오늘 저녁 넘어갈 쌀한 톨도 없는 천해구 하나 다름없는 신세입니다. 반년 밀린 달새는 내 어떻게든 평생 국밥을 말아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이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내쫓지만 말아주소. 예, 내 일이 싹싹 빕니다. 나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두 손이 닳아 없어지도록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내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늙은이가 젊은 처자 발밑에 엎드려 비는 이 꼴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지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 회장은 내 거친 손을 마치 오물을 털어내듯 매몰차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거 안 나? 어디다 함부로 더러운 손을 대. 바닥으로 나동그라진 나를 향해 윤 회장이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늙고 가난한 게 무슨 큰 벼슬입니까? 남의 건물에서 반년이나 월세 떼어먹고 무단 점거하는 게 범죄지. 당신 사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난 당신 같은 인간들이 제일 역겨워. 가난을 무기 삼아 남의 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것들. 당장 저 노인네 끌어내고 다 때려 부숴.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내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40년을 손때 묻혀온 뚝배기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당탕탕 내 영감이 밤새워 대패질에 만들어주었던 낡은 나무 식탁들이 쇠파이프에 맞아 두 동강이 났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영감 흔적인데. 차라리 날 죽여라. 이 나쁜 놈들아. 나는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쓸어 담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손바닥이 베어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의 기억이, 내 유일한 삶의 터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할망구야, 좋은 말 할 때 비켜라. 죽기 싫으면. 용역 사내 하나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낡은 주방 기둥 쪽으로 속절없이 팽개쳐진 나는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도 가혹한 것입니까? 나는 그저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 배불리 먹이며 정직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세상은 왜 나를 이토록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잔인한 눈빛으로 난장판을 지켜보며 돌아서려던 윤 회장의 걸음이 갑자기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머리 위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기둥과 가마솥이 놓인 옛날식 아궁이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꼿꼿하던 윤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이 갑자기 한 손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짚으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얼음장 같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헐떡거렸습니다. 흔들리는 동공이 기둥 끝에 작게 파인 눈금 자국과 검게 그을린 아궁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야차 같던 그 여자의 눈빛에서 무언가에 극도로 겁을 먹은 가여운 짐승의 공포를 말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놀란 비서와 사내들이 다가오자 윤 회장은 황급히 자신의 얼굴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꽉 쥔 그녀의 주먹은 눈에 띄게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쯤에 해. 당장 이 역겨운 냄새에서 벗어나야겠어. 내일 아침까지 이 노인네 제 발로 안 나가면 그때는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 윤 회장은 도망치듯 황급히 몸을 돌려가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꺼먼 세단이 거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텅 빈 폐허. 쪼개진 식탁과 박살난 그릇들 사이에서 손에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나는 멍하니 낡은 나무 기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서러움 속에서도 내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기생충이라 모욕하며 내 평생의 삶을 벌레 밟듯 짓밟던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젊은 회장이 왜 하필 내 낡은 기둥과 아궁이를 보고 그토록 겁에 질려 도망치듯 떠난 것일까요?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낯익은 절망의 그림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 마지막 남은 낡은 폐물함의 차가운 촉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깨진 유리창 틈으로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가스마저 얼어붙은 냉골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대충 찢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바닥을 동동 동염했습니다. 쓰라린 상처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제 낮 그 젊고 매몰찬 윤 회장의 지시로 산산조각이 난 주방 집기들이 달빛에 처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참말로 미안여. 당신이 밤새워 대패질에서 만들어준 저 탁자 하나 내 지키지 못했네. 두 동강이 난 낡은 나무 탁자를 쓰다듬으며 나는 꺽꺽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행주로 윤이 나도록 닦고 또 닦던 우리의 분신 같은 탁자였습니다. 늙은 남편이 병석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낼 때도 나는 이 국밥집 주방만은
어떻게든 지켜내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22살 곱던 시절에 시집와서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비녀부터 부부가 평생 입을 것 안 입고 모아 산 작은 집까지 남편 약값과 빚쟁이들 이자 막느라 돈이 되는 것은 내 살점 떼어 팔던 모조리 내다 팔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일수쟁이들에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던 수치스러운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시궁창에 처박으면서까지 지켜낸 내 유일한 세상이 피도 눈물도 없는 대기업 회장년의 손짓 한 번에 구역질 나는 쓰레기 더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내 평생의 희생과 눈물이 이토록 허망하게 짓밟히다니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시퍼런 한과 억울함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품속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제 낮 윤 회장이 들이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가슴팍에 숨겨두었던 낡은 헝겊 뭉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겹겹이 싼 헝겊을 벗겨내자 칠이 다 벗겨진 조그만 나무 패물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을 열자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바랜 은목걸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변색되어 이제는 시커멓게 죽어버린 싸구려 은목걸이. 당장 금은방에 가져가 봐야 쌀 한 줌 살 돈도 쳐주지 않을 형편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손가락으로 그 작은 목걸이를 마치 깨질세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문득 내 거친 손끝에 목걸이 뒷부분에 작은 쇳고리가 걸렸습니다. 고리가 정상적으로 풀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잡아 뜯어 끊어진 것처럼 흉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장대비 쏟아지던 밤 며칠을 굶어 내 국밥을 허겁지겁 하차 먹던 12살 소녀의 모습이 뇌리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어린 것이 매일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던 애비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얼마나 다급하고 끔찍하게 매를 맞았으면 목걸이, 고리가 제 살을 파고들어 끊어지는 것도 모른 채 목에서 잡아 뜯었을까요? 목걸이를 쥐고 있던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낮 그 낡은 기둥의 흔적과 아궁이를 보고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관자놀이를 짚던 윤 회장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 기생충이라며 끔찍한 독설을 퍼붓던 그 잔인한 눈동자 속에 아주 찰나였지만 극심한 공포에 떠는 가여운 짐승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그 젊고 무서운 여회장에게도 나처럼 뼈에 사무치는 상처와 도망치고 싶은 과거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가야, 너는 이리 고리가 끊어져라 도망쳤으면서도 기어이 이 할미한테 찾아오겠다고 약조를 했었지. 나는 은목걸이를 내 쭈글쭈글한 볼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빚더미에 목이 졸려 당장 농약을 마시고 죽고 싶었던 수많은 밤에도 나는 이 은목걸이만큼은 끝끝내 팔지 못했습니다. 내 서러운 인생에서 누군가 내게 받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정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 맹세 하나가 나를 버티게 한 유일한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저만치에서 매캐한 매연 냄새와 함께 거대한 디젤 엔진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 이 상가를 납작하게 밀어버릴 용역 사내들과 굴삭기가 도착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 밤새 흘린 눈물과 얼굴에 묻은 시멘트, 먼지를 박박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해지고 낡았지만
장롱 깊숙한 곳에 아껴두었던 가장 깨끗한 옥색 명주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제사 때나 입던 옷이었습니다. 흐트러진 하얀 머리칼도 찬빗으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이것은 벼랑 끝에 선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어제처럼 그 젊은 여자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짓은 2번 다시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이 국밥집과 영감의 흔적이 저들의 포크레인에 무너져 내린다면 나 역시 이 자리에 꼿꼿이 서서 내 집과 함께 파묻힐 굳은 결심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게 남은 마지막 미련이자 빚을 청산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오셨다. 야, 저 노인네 당장 끌어내. 가게 밖에서 용역 대장의 살기 띈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어제 보았던 그 시꺼먼 고급 승용차의 문이 무겁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치마폭을 단정히 여미고 빛바랜 은목걸이가 담긴 낡은 패물함을 2 손에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부서진 미닫이 문을 열고 칼바람이 부는 골목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6개월 밀린 달새를 대신하기엔 턱없이 보잘것없는 은부치 하나. 하지만 이것은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신의이자 40년 전 굶주리던 생명에게 내어주었던 따뜻한 인간의 돌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고 빛바랜 증표가 저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한 자본의 괴물과 서슬 펄언 윤 회장의 심장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나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나를 삼킬 듯 노려보는 수십 명의 사내들과 그 뒤에 선 윤 회장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가 곱게 수의라도 차려입고 나온 겁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내 앞을 가로막은 집채만 한 굴삭기보다 턱을 치켜들고 나를 비웃는 젊은 여회장의 그 매몰찬 한마디가 뼛속을 더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영감 제사 때나 입던 옥색 명주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나선 것은 내 평생을 바친 이 낡은 국밥집과 함께 꼿꼿하게 죽겠다는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거친 손에 꽉 쥐어진 이 낡은 패물함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나를 향해 쏟아지던 그 서늘한 조롱이 쥐 죽은 듯 멎어버릴 줄은 하늘도 땅도 몰랐을 것입니다. 매서운 아침 칼바람이 앙상한 내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밤새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시꺼먼 고급 승용차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윤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윤기가 흐르는 값비싼 검은색 모직 코트를 입고 손에는 어제처럼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쇠파이프를 든 수십 명의 용역 사내들이 시퍼런 살기를 뿜어내며 도열해 있었고 골목 입구에는 짐승의 아가리처럼 거대한 철제 바가지를 치켜든 노란 굴삭기가 언제든 내 국밥집 지붕을 내리찍을 기세로 엔진을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좋은 말 할 때 비키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귀신 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버텨. 용역 대장이 당장이라도 나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칠 듯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이 가볍게 손을 들어 올리자 사나운 개처럼 지저대던 사내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윤 회장의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텅 빈 골목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그녀는 내 코앞까지 다가와 서늘한 눈빛으로 내 초라한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밤새 고집을 부리더니 고작 그해진 한복 조가리 하나 주워 입고 시위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6개월이나 떼어먹은 월세가 남의 눈에는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그것도 엄연히 남의 돈을 훔친 도둑질입니다. 가난하면 남의 재산에 피를 빨아먹고 버텨도 세상이 다 불쌍하다며 용서해 줄 줄 아나 본데 내 앞에서는 그런 얄팍한 동정심 따위 안 통합니다. 윤 회장의 입술을 비집고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워 내 심장을 수십 번씩 찌르고 베어냈습니다. 내가 영감 병수발을 하느라 시장통 바닥에서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빌었던 시간들, 10원짜리 하나 아끼려고 남들 먹다 남긴 국밥 국물로 허기를 달래던 그 참혹했던 세월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기생충 같은 도둑년의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피울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제처럼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덜덜 떨리는 두 다리에 죽으림을 다해 힘을 주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밤새 눈물로 얼룩졌던 내 주름진 얼굴에는 이제 벼랑 끝에 선자의 서러운 체념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없는 년이 반년이나 달세를 못 냈으니 그 무서운 법대로 치면 내는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 맞지에. 내 갈라진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 위로 힘겹게 흩어졌습니다. 윤 회장은 나의 태도, 변화에 묘한 불쾌감을 느낀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평생 남편 약값 대느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돈이 된다는 건 몸뚱아리 빼고 모조리 다 내다 팔았음더. 친정어머니가 눈물로 싸주신 쌍가락지도 팔았고 우리 부부가 평생 뚝배기 날라서 겨우 산 조만한 집구석도 다 팔아치웠지에. 남은 거라곤 껍데기뿐인 이 늙은 몸뚱이 하나하고 반년치 밀린 달세라는 지독한 빚더미뿐입니다. 당장 저 포크레인에 깔려대진다 해도 회장님한테 갚을 돈은 내 수중에 단돈 10원 한 장 없심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용역대장이 다시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라. 내 아직 할 말이 남았대이. 사내들이 흠칫 놀라 멈춰선 사이 나는 품속에 고이 품고 있던 낡은 헝겊 뭉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겹겹이 쌓인 헝겊을 벗겨내자 모서리의 칠이 까맣게 벗겨진 조그만 나무 패물함이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윤 회장의 눈가에 어이없다는 듯한 서늘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고작 그따위 쓰레기통에나 굴러다닐 법한 나무 곽 하나로 대기업 상가 건물 6개월치 월세를 퉁치시겠다? 당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는 그녀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두 손으로 패물함을 받쳐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쇠로 된 잠금 장치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딸깍!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낡은 융단 위에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뒤집어서 검게 빛바랜 은목걸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순금이나 보석은커녕 길거리 난전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을 법한 형편없고 초라한 물건이었습니다. 밀린 달세 대신 이거라도 걷어주소. 나는 끓어오르는 설움을 억누르며 윤 회장 앞으로 패물함을 쑥 내밀었습니다. 돈이 되는 금붙이는 아픈 영감 살려보겠다고 진작에 다 팔았지만 내 이깟 은붙이 하나만큼은 끝끝내 팔지 못하고 품고 있었심더. 굶어 죽고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목걸이만큼은 무조건 지켜내야 했기 때문이지에. 윤 회장의 콧방귀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오물을 보듯 미간을 구기며
내 패물함 속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싸구려 고철 덩어리를 들이밀며 끝까지 사람을 기만해. 당장 저거 뺏어서 길바닥에 밟아 부숴버려. 윤 회장이 표독스럽게 소리치며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햇살이 패물함 속 은목걸이의 펜던트를 비추며 기묘하게 반짝였습니다. 반달 모양의 조그만 펜던트, 그리고 그 펜던트와 목줄을 연결하는 쇳꼬리가 누군가 억지로 잡아 뜯은 것처럼 흉측하게 비틀려 끊어져 있는 모습. 결정적으로 반달 펜던트의 뒤쪽에 아주 날카로운 돌멩이 같은 것으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박박 긁어 지워낸 끔찍한 상처 자국이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매일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던 짐승 같은 애비가 사준 유일한 물건이라며 그 어린 소녀가 치가 떨리는 애비의 성씨를 지워버리려고 피가 나도록 돌로 긁어놓았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돌아서려던 윤 회장의 걸음이 그 자리에 돌부리에 걸린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고개가 다시 내 손에 들린 패물함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회장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기괴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를 향해 서슬 퍼런 독서를 퍼붓던 그녀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게 뒷짐을 지고 있던 그녀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던 그녀의 커다란 두 눈동자가 목걸이에 끊어진 고리와 긁힌 흉터에 못 박힌 듯 고정된 채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 뭡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기생충이라 부르며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라 호통치던 그 서슬 퍼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던 윤 회장의 목소리가 쩍 갈라지며 볼품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대기업의 무서운 여회장은 마치 한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고급 가죽 장갑을 낀 두 손이 허공을 헤매다 이내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뒤에 도열해 있던 덩치 큰 용역 대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왔습니다. 그가 내 손에 들린 패물함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대지 마.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손을 대. 윤 회장이 피 토하듯 찢어지는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 처절하고 날카로운 고함에 험상궂은 사내들조차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골목을 쩌렁쩌렁 울리던 굴삭기의 엔진 소리마저 누군가 황급히 시동을 꺼버린 듯 툭 끊겼습니다. 칠흑 같은 정적이 칼바람 부는 낡은 상가 골목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직 윤 회장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내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퇴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 같았습니다. 꼿꼿하던 무릎이 미세하게 꺾이고 핏기가 싹 가신 백지장 같은 얼굴에는 굵은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두 눈동자는 내 거친 손바닥 위에 놓인 빛바랜 은목걸이, 그 중에서도 끊어진 쇳꼬리와 날카로운 돌멩이로 무언가를 벅박 긁어 지워낸 펜던트 뒷면에 끔찍한 상처 자국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그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훔친 거야? 당장 말해. 윤 회장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앞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왔습니다. 나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 일그러진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툭 치면 눈물이 쏟아질 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훔치다니에요. 내 비록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았어도 남의 것 탐내며 손버릇 나쁘게 산 적은 단 하루도 없심더. 나는 덜덜 떨리는 두 다리에 죽으림을 다해 버티고 서서 윤 회장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저 서슬 퍼런 회장 앞이라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걸이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40년 동안 내 가슴 속에 바위처럼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천천히 입 밖으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이었음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무섭게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날 밤이었지에. 장사를 다 접고 가마솥불을 막 끓여던 참인데 낡은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쪼만한 쥐새끼만 한 여자아이 하나가 비에 흠뻑 젖어서 들어오지 않겠는기라. 12살 아니 11살이나 되었을까? 피골이 상접해서는 오들오들 떠는데 맨발 바닥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온몸에는 시퍼런 피멍이 성한 곳 없이 들어있었음더. 내 말이 이어질수록 윤 회장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내 기억의 타래를 풀어냈습니다. 허구한 날 술 처먹고 사람을 패는 악마 같은 애비한테서 도망쳐 나왔다 캅디다. 며칠을 굶었는지 눈이 반쯤 뒤집혀서 허공을 보는데 내 억장이 다 무너지는 기라. 얼른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마침 펄펄 끓여놨던 돼지뼈 국물에 찬밥 한 덩이 말아서 깍두기 얹어 내어주었지에. 그 뜨거운 국밥을 그 어린 것이 짐승처럼 허겁지겁 바닥까지 하차 먹었음더. 그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얼어붙었던 내 서러움이 녹았는지 아이고 서럽게 엉엉 울어대는데 내 눈에서도 피눈물이 났지야. 나는 빛바랜 은목걸이에 끊어진 고리를 거북이 등껍질 같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가 갑자기 자기 목에 걸린 이 은목걸이를 미친 듯이 잡아 뜯는 기라에. 쇳꼬리가 살을 파고들어서 피가 맺히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뜯어냈음더. 이기 그 짐승 같은 애비가 옛날에 사준 유일한 물건인데 자기는 죽어도 그 인간 성씨는 달고 살기 싫다면서 가게 마당에 있던 날카로운 돌멩이를 주워다가 펜던트 뒷면을 막 박박 긁어대는 깁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긁었겠는교. 윤 회장의 어깨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입 밖으로 새어나오려는 비명을 억누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어린 아가 이 긁힌 목걸이를 내 손에 꼭 쥐어줍디다. 할매, 내 꼭 돈 많이 벌어서 이거 다시 찾으러 올게. 그때 이 따뜻한 국밥과 내가 100배 1000배로 꼭 갚을 테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라면서 맹세를 하고는 그 어두운 빛 속으로 다시 도망치듯 사라졌음더. 내 목소리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에 젖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폐물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뒤로 내 인생도 참말로 지옥 같았지에. 10년 넘게 쓰러진 영감 병수발하느라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혀 끌려다니고 내 머리카락 잘라다 팔아서 영감 기저귀 갓을 댄 날도 있었음더. 돈이 된다는 건 모조리 다 팔아치웠고 결국엔 이 반년치 달세가 밀려 회장님 같은 분한테 길바닥 버러지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에. 당장 이 은목걸이 쪼가리를 전당포에 넘기면 쌀 한 포대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내 굶어 죽고 이 자리에 파묻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약조 하나만큼은
내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음더. 나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말을 맺었습니다. 내 서럽고 팍팍한 인생에서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그 국밥 한 그릇에 정을 갚으러 다시 찾아와 주겠다는 그 약조 하나가 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이제 내 모든 걸 다 뺏어가셔도 조심더. 늙은 과부가 회장님 달새 떼어먹은 죄값 40년 묵은 약조의 증표로 대신 받아주시고 이제 나를 그만 놔주소. 진실 고백이 끝난 텅 빈 골목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 사색이 된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불렀을 때였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가죽 장갑 낀 두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에서 평생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던 그 독하고 잔인했던 얼음 마녀의 두 눈에서 굵은 핏방울 같은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거친 손과 낡은 옥색 명주옷과 40년 전 그 밤의 빗소리가 스며있는 허름한 국밥집 미닫이 문을 차례로 훑으며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자본의 괴물이자 나를 짓밟던 사신이 내 보잘것없는 예시야기 한 자락에 이토록 처참하게 허물어지는 이유를 나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이 멎을 듯한 찰나의 정적이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쿵! 거대한 산 하나가 내 발밑으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내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평생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아온 내 두 눈을 100번 1000번 비벼보아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나를 벌레보다 못하게 취급하며 당장 굴삭기 바가지로 내 숨통을 끊어놓으려던 그 서슬 퍼런 대기업의 젊은 여회장이 얼어붙은 진흙탕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은 좋게 할 법한 그녀의 윤기 흐르는 최고급 검은색 모직 코트 자락이 더러운 흙탕물에 속절없이 젖어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딴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당장 일어나십시오. 사색이 된 비서와 용역 대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윤 회장의 양팔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마치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그들의 손을 사정없이 뿌리쳤습니다. 다 비켜. 내 몸에 손대지 마. 아무도 오지 마라. 찢어질 듯 날카로운 그녀의 절규에 건장한 사내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 놀라며 멀찌감치 물러섰습니다. 골목을 쩌렁쩌렁 울리며 무력 시위를 하던 집채만 한 굴삭기의 엔진 소리마저 누군가 다급히 시동을 꺼버린 듯 툭 하고 멎어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고요가 내려앉은 낡은 상가 골목에는 오직 바닥에 엎드린 젊은 여회장의 처절한 숨소리만이 거칠게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황망한 상황 앞에서 무어라 입을 떼지도 못한 채 두 손에 낡은 패물함을 쥔 채로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먼지 하나 묻지 않았던 자신의 고급 가죽 장갑을 마치 더러운 허물이라도 벗어 던지듯 거칠게 잡아 빼어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그 하얗고 가느다란 맨손으로 덜덜 떨며 내 치맛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할머니. 내 옥색 명주 치마를 움켜쥔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위로 들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그 독하고 매몰찬 얼음 마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이 눈물에 범벅이 되어 엉망으로 지지겨진 채 오직 세상을 잃은 듯 서럽게 우는 어린아이의 앳된 얼굴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접니다, 할머니. 40년 전 그 억수같이
비 쏟아지던 밤에 매 맞아 죽기 직전에 도망쳐 나왔던 그 어린 년. 맨발로 뛰쳐나와서 며칠을 굶주리다 할머니가 말아주신 그 뜨거운 뼈국물 한 그릇에 목숨을 건졌던 아이. 제가 바로 그년입니다, 할머니.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내 온몸의 솜털이 쭈뼛서며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 눈앞에서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는 이 50대의 화려한 여회장의 얼굴 위로 40년 전 툭 치면 쓰러질 듯 비쩍 말라 피멍이 들어있던 12살 소녀의 애처로운 눈동자가 완벽하게 겹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네가 참말로 네가 그 밤에 찾아왔던 쪼만한 아가야란 말이가. 내 거친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패물함을 들고 있던 내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주저앉듯 그녀의 눈앞으로 바싹 쪼그려 앉았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흉터투성이인 내 두 손이 눈물범벅이 된 윤 회장의 하얀 뺨을 덜덜 떨며 감싸쥐었습니다. 어찌 내 너를 잊겠노. 내 평생 국밥을 수만 그릇 말아 팔았어도 그날 밤 짐승처럼 허겁지겁 뚝배기를 하차 먹던 네 그 서러운 눈망울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대이. 그 목걸이에 맺힌 피눈물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 영감 병원비로 집안 살림 다 거덜나고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혀 끌려다니는 지옥 속에서도 내가 이것만은 목숨처럼 끌어안고 살았는데. 아이고 우리 아가 살아있었네. 안 죽고 이 모진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 주었네. 내 주름진 눈가에서도 참았던 피눈물이 둑이 터진 듯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윤 회장은 내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얼굴을 묻고는 어린아이처럼 꺽꺽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그 국밥 한 그릇이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아본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죽어가던 내 숨통을 살려놓았어요. 할머니 품에서 도망쳐 나온 뒤로 고아원을 전전하며 길바닥개 한 마리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밥을 먹으면서도 나를 벌레 보듯 짓밟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시는 짓밟히지 않으려고 나도 똑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이 되어 기어올랐습니다. 무조건 돈을 벌어서 힘을 가져서 나를 살려주셨던 할머니를 찾아가 그 은혜를 갚겠다는 그 미친 도끼 하나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윤 회장의 뼈저린 고백이 차가운 겨울 아침의 골목을 비수처럼 갈라놓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돈과 성공에 집착하며 무자비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는지, 왜 가난한 자들을 보며 기생충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방어하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심장에 얼음을 채우고 가시를 돋워야 했던 가여운 내 새끼. 할머니, 내가 미쳤었나 봐요. 할머니를 찾으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여기까지 왔는데 돈에 눈이 멀어 정작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내 손으로 짓밟고 길바닥으로 내쫓을 뻔했습니다. 내가 천하의 몹쓸 짐승만도 못한 년입니다. 할머니,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나를 욕하고 때려주세요. 윤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엉엉 우는 그녀의 어깨를 내 마른 품으로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 대신 40년 전 그 빗속에서 떨고 있던 어린아이의 젖은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나는 어린 손주를 달래듯 그녀의 떨리는 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대이. 네가 이리 번듯하게 살아서 내 안이 접히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이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이.
그 험한 세상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춥고 외로웠노. 고생 많았다, 우리 아가. 참말로 장하고 대견하대이. 나의 다독임에 윤 회장은 내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참을 서럽게 그동안 맺혔던 40년치의 한을 모두 씻어내듯 오열했습니다. 내 낡은 옥색 명주 치마 저고리는 그녀의 눈물과 콧물로 흠뻑 젖어들었지만 내 평생 이렇게 가슴 벅차고 따뜻했던 순간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영감의 모진 병수발에 뼈가 깎여나가고 빚쟁이들의 횡포에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 했던 지난 수십 년의 생지옥이 이 한 번의 벅찬 포옹으로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기적이었습니다. 한참을 내 품에서 울던 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퉁퉁 부은 두 눈에는 조금 전까지 나를 향해 쏘아대던 오만한 살기 대신 오직 나를 향한 지극한 애틋함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용역 대장과 비서를 향해 찢어질 듯 날카로운 호통을 쳤습니다. 다들 지금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저 굴삭기 시동 끄고 치워버려. 오늘부로 이 상가 철거는 전면 백지화한다. 당장 철수해. 회장님. 하지만 이미 재개발 승인이 다 떨어졌고 막대한 손해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내 돈 날리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저 흉물스러운 쇳덩어리 안 치우면 니들 다 모가지인 줄 알아. 윤 회장의 피 토하는 불호령에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굴삭기를 뒤로 빼고 승용차를 돌려 꽁지 빠지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목숨줄을 끊어놓으려던 거대한 폭력의 그림자가 단 한순간에 마법처럼 신기루가 되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윤 회장은 다시 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흉터투성이 손을 자신의 따뜻한 볼에 부비며 목이 맨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40년 전 그 따뜻했던 국밥값 이제부터 제가 평생 어머니의 진짜 딸이 되어서 갚을게요. 빚쟁이들도 돈 걱정도 다 제가 해결할 테니 이제 어머니는 제 곁에서 편히 쉬기만 하세요. 내 목숨줄을 끊어놓으려 으르렁거리던 집채만 한 굴삭기들이 꽁지 빠지게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간 자리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따뜻한 아침 햇살만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 낡은 옥색 명주 치마 저고리를 눈물로 흠뻑 적시며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던 윤 회장, 아니 40년 전 그 굶주렸던 가여운 내 딸내미는 한참을 더 울고 나서야 간신히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녀는 흙탕물에 엉망이 된 자신의 최고급 코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고 하얀 목도리를 풀어내 얼어붙은 목에 정성스레 감아주었습니다. 그 보드라운 온기가 내 시린 뼛속까지 스며들어 지난 수십 년에 지독했던 한겨울이 일순간에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그 번쩍거리는 시꺼먼 대기업 회장님 차의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내 더러운 옷자락이 닿는 것이 송구하여 몸을 한껏 웅크렸지만 윤 회장은 내 흉터투성이 거친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빈틈없이 꽉 쥐고는 단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퉁퉁 부은 두 눈동자에는 세상 그 어떤 귀한 보물을 바라볼 때보다 더 지극한 애틋함과 절절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옥불로 밀어넣었던 그 모진 악연들에 대한 참혹하고도 통쾌한 죗값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따뜻하고 으리으리한 병원 특실에서 영양제를 맞으며 호강을 누리던 내 앞에 윤 회장의 비서들이 사색이 된 사내 몇 명을 깨 끌듯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편 병원비 때문에 내 피를 말려대던 시장통의 악질 일수쟁이들과 반년치 달세를 핑계로 대기업의 이사 보상금을 혼자 몽땅 가로채고 야반도주를 했던 그 늙은 전 주인이었습니다. 아이고 말순 아지매요. 네, 내가 미쳤었음더. 제발 이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주소. 내 돈 다 토해낼 테니까 살려만 주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머리 위에서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해대던 그 오만하던 전 주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일수쟁이들 역시 자신들이 뜯어냈던 부당한 이자의 수십 배를 토해내게 생겼다며 살려달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병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윤 회장의 얼굴은 다시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서슬퍼런 얼음 마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잔인함은 이제 나를 향한 칼날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어디다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당신들이 감히 뉘우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줄 아나. 우리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 뽑아낸 대가가 어떤 건지 남은 평생 감옥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이 버러지 같은 놈들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고 남은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전부 압류해버려. 윤 회장의 싸늘한 불호령에 사내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속절없이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10년 넘게 내 숨통을 옥죄어 오던 거대한 족쇄가 산산조각이 나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뺨을 맞아가며 버텼던 내 억울한 세월의 응어리가 꽉 막혔던 체증이 쑥 내려가듯 통쾌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도 공평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꿈결처럼 흘렀습니다. 윤 회장은 내 낡은 상가 건물을 허물어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던 당초의 계획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갈 곳 없는 가여운 아이들을 먹이고 재워주는 거대한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내 이름을 딴 말순의 집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장대비 쏟아지던 밤 굶주린 소녀를 품어주었던 그 작고 낡은 국밥집의 아궁이는 재단 건물 1층의 가장 따뜻한 중앙에 유리로 덮여 영원한 기념비처럼 보존되었습니다. 어머니, 눈 떠보세요. 다 왔습니다. 윤 회장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지그시 감았던 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풍경을 본 순간 나는 그대로 입을 틀어막고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담벼락에 흐드러진 붉은 장미꽃이 피어있던 15평짜리 작은 붉은 벽돌 양옥집이었습니다. 그것은 22살의 시집와 남편과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국밥 뚝배기를 날라 겨우 장만했다가 영감 병원비 때문에 피눈물을 머금고 남의 손에 넘겨야만 했던 바로 내 옛집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그 집을 다시 사들이고 옛날 우리가 살던 그 따뜻한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고쳐놓은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거실 벽면에 우리 영감의 환하게 웃는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영감, 우리 쪼만한 아가가 참말로 크게 성공해서 우리 집을 다시 찾아줬소. 당신 마누라 이제 길바닥에서 안 떨고 살아도 된대요. 여보, 나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윤 회장은 뒤에서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따뜻한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번쩍이는
유리 장식장 안에는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빛나는 그 끊어진 은목걸이가 아름다운 융단 위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내 미련한 뚝심이자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의 징표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 뼈골 시린 칼바람을 맞으며 가마솥불을 지피지 않습니다. 대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어여쁜 수양딸이 퇴근길에 사오는 따뜻한 붕어빵을 기다리며 보일러가 절절 끓는 방 안에서 평안한 저녁을 맞이합니다. 꽁꽁 얼어붙어 영원히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서러운 인생의 겨울밭에 40년 전 심어두었던 작은 국밥 한 그릇에 씨앗 하나가 기적처럼 찬란하고 눈부신 봄꽃으로 만개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셨겠습니까? 빚더미에 목이 졸려 당장 내일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밤에 문을 두드린 낯설고 더러운 꼬마 아이에게 당신의 마지막 남은 밥 한 덩이를 온전히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내가 바보처럼 지켜낸 그 보잘것없는 약조 하나가 결국 나를 살리고 이 거친 세상을 살리는 가장 거대한 동아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 흉터투성이 거친 손을 뺨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던 그 아이의 뜨거운 체온이 아직도 내 손끝에 이토록 다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낡고 긁힌 은목걸이는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가장 눈부신 보석으로 남아 영원토록 반짝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바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